안녕하세요. 증권시장과 투자 분석, 추석 특선 보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때문에 다들 많이 놀랬죠. 다들 공부하기 싫을 텐데 웃고 시작하자고 오프닝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수익률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었죠. 그래서 단순 수익률은 대문자 R 해서 RTTM 이렇게 해서 초기 투자금 분의 나중에 회수하는 그 수익금 빼기 초기 투자금, 요게 이제 단순 수익률이고, 로그 수익률은 소문자 RTTM 이렇게 적고 초기 투자금 분의 나중에 되찾게 되는 수익금, 그죠? M 라지 T의 자연 로그 ln을 취한 거를 로그 수익률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래서 요 정의하고 그다음에 요 수익률들이 그 앞에서 배운 화폐 시간 가치 공식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거를 수업 시간에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 수익률 개념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예제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 로버트 태권브이의 전 조종사였던 김훈, 윤영희 커플이 결혼 40주년 기념으로 해외여행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3년 후에 3천만 원을 2천만 원이었나? 2천만 원을 갚기로 하고 돈을 지금 해외여행 자금으로 은행에서 빌려서 해외여행을 했는데 하고 나서 725만 원이 남았어요. 725만 원이 남았는데 그 남은 금액을 가지고 영남경금의 주식 5주를 사는데 이 금액을 전부 다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어차피 그 빌린 돈을 가지고 여행을 한 다음에 3년 후에 돈을 갚기로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요 남은 금액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게 되면 요 금액을 가지고 돈 갚는데 좀 보탬이 될까 해가지고 주식을 샀는데 영남경금의 주식은 2018년 9월 3일 요 투자 시작하는 요 시점에 주당 145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가지고 3년 후에 2021년 9월 3일에 이 주식을 전부 매도를 했는데 매도할 때의 가격이 주당 285만 원이었다. 이 책을 쓸 당시만 하더라도 팬데믹에 대해서 내가 예상을 할 수가 없었겠지. 그래서 2020년부터 팬데믹이 오게 되면 절묘하게 이게 맞아 들어가는데 2021년 중반쯤 되면은 주가가 이 최고치를 찍고 했었던 시절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145만 원에 사서 3년 후에 285만 원에 팔았어요. 요럴 때, 요 투자에 대한 요 3년간의 단순 수익률은 몇 퍼센트인가 계산을 해보라. 그 다음에, 로그 수익률은 얼마인지, 몇 퍼센트인지 계산을 해보라. 요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 주식에 대한 그 투자 시작 시점, 2018년 9월 3일을 T 시점이라고 하고, 투자가 종료되는 2021년 9월 3일을 라지 T 시점이라고 하고, T 시점, 투자 시작할 때의 요 그 주식 투자의 가치를 MT라고 표현을 하면, MT는 145만 원 곱하기 5가 되겠죠. 그죠? 주당 145만 원인데 총 5주를 샀기 때문에 M 스몰 t는 145만 원 곱하기 5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2021년 9월 3일에 요거를 팔 때 주당 285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M 라지 T는 285만 원 곱하기 5주 요렇게 되겠죠. 요걸 가지고 첫 번째 문제. 요 3년간 단순 수익률은 공식이 요렇게 되죠. 라지 RTTM 해서 이렇게 M 스몰 t 분의 M 라지 t 빼기 M 스몰 t까지인데 문제에서는 100%로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 다음에 M 스몰 t 분의 M 라지 t 빼기 M 스몰 t라는 저 부분을 분수 두 개로 나누면 M 스몰 t 분의 M 라지 t 빼기 1이 되겠죠. 이렇게 해놔놓고 값을 적고 계산기에 입력을 해야 번거롭지가 않지. 그죠? M 스몰 t가 145만 원 곱하기 5였고 M 라지 t가 285만 원 곱하기 5였기 때문에 첫 번째 식처럼 적어 놔놓고 계산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 145만 원 곱하기 5를 분모 입력할 때 한 번 하고 분자 입력할 때 한 번 하고 해서 입력해야 되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두 번 입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두 번째 식처럼 저렇게 써놔놓으면 그렇게 두 번 입력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식처럼 쓰고 계산기에 입력을 하는 게 좋겠다.
자, M 스몰 T는 145만 원 곱하기 5주. 그다음에 M 라지 T는 285만 원 곱하기 5주. 여서 이렇게 대입을 하면 식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곱하기 5주 곱하기 5주는 전부 약분해서 없앨 수가 있죠. 약분해서 없애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145만 분의 285만. 그죠? 원도 약분이 되고 퍼주도 전부 약분이 되고 곱하기 5주 곱하기 5주도 전부 약분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죠. 좀 더 자세히 더 약분을 하자면 만원도 분모 분자에 약분을 해가지고 145분의 285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요 값을 계산을 해보면 계산기에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자, 괄호 열고 분수하고 여기서 추가로 화면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만원을 분모 분자에서 약분한 형태로 적어 볼게요. 285 나누기 145 빼기 1 괄호 닫고 곱하기 100 해서 이퀄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소수로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SD 키를 누르면 무려 96.55172414%가 된다. 엄청난 수익률을 실현을 했죠. 3년 동안.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자연로그로 자연로그를 이용해가지고 로그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로그 수익률 공식이 이렇게 되죠. 스몰 r ttm이 되기 때문에 ln m 스몰 t분의 m 라지 t인데 이것도 퍼센트로 나타내라고 문제에서 그랬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주게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을 대입을 하면 m 스몰 t는 145만 원 곱하기 5주, m 라지 t는 285만 원 곱하기 5주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당연히 약분이 되겠죠. 약분을 하게 되면 원 약분되고 퍼주 약분되고 곱하기 5주 곱하기 5주 전부 다 약분이 돼서 145만 원 중에 285만 원이 된다. 근데 이것도 사실 분모 분자를 만 원으로 전부 약분을 하게 되면 145분의 285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계산기에다가 입력을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괄호 해놔놓고 밖에 곱하기 100 하는 걸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괄호 해놔놓고 로그 해서 285 나누기 145 나가서 괄호 닫고 곱하기 100 하면 67.57554378%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순 수익률과 로그 수익률 계산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의 기초 부분은 끝이 났어요. 투자의 기초 부분은 끝이 났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포트폴리오 이론이 중간고사 이전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는 강의 소개하고 투자의 기초적인 사항, 금융 수업을 들었더라면 어디선가 들었을 법한 그런 이제 기초적인 내용을 한 거라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는데 이 포트폴리오 이론 부분이 본격적인 그 중간고사 범위가 되겠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의 마지막 부분인 CAPM, CAPM 저 부분까지 하고 나면 중간고사를 치르게 될 거고 그러고 나서 중간고사 이후에 주식, 채권, 파생상품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이론. 자, 포트폴리오가 뭐냐? 라는 걸 가지고 우리 책에는 뭐 여러분을 놀리는 뭐 그런 이야기를 적어 놨는데 포트폴리오라는 용어가 분야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분야마다 똑같은 용어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돼요. 포트폴리오라는 게 원래 그 이탈리아어인가 그런데 그게 묶음이라는 뜻이야. 묶음.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 놓은 그 묶음을 포트폴리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디자인이나 하여튼 미대 쪽에서는 작품집, 그러니까 연습한 작품집, 그죠? 그런 거를 포트폴리오라고 부르고, 뭐, 하여튼, 뭐, 어떤 식이든 뭔가를 묶어 놓은 거를 포트폴리오라고 부르는데, 우리 이 금융 쪽에서는 이 포트폴리오는
자산의 다발을 의미를 한다. 자산의 다발. 그래서 투자를 할 때 현대자동차에 뭐 5주를 샀다. 현대자동차 주식 5주를 사고 삼성전자 주식 4주를 사고 포스코 주식 10주를 샀다라고 하면 그게 나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투자 자산들의 묶음, 그게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이론은 투자를 할 때 이 분산 투자, 그러니까 여러 자산에 투자하는 거를 분산 투자라고 그러죠. 분산 투자. 내가 갖고 있는 돈을 한 군데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자산에 나눠서 투자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데 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최적인가, 어떻게 구성하는 게 합리적인가, 이런 거를 다루는 이론이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1950년대, 60년대에 걸쳐가지고 1950년대에 나와가지고 60년대에 완성된 이론이고 금융학을 경제학에서 본격적으로 분리시켜서 독립된 학문으로 만든 그런 중요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거 만든 사람들은 당연히 노벨상을 다 받았어요. 노벨 경제학상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포트폴리오 이론을 배우기 위해서는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대부분이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대학 들어올 때 선택 과목으로 수학에서 확률 통계를 선택을 해가지고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까먹었겠지만. 근데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확률 통계보다 더 쉬워요. 그러니까 뭐 미리 겁먹고 그럴 필요 없이 잘 따라오면 되고 그다음에 요 내용 그러니까 실제로 개념 자체도 더 쉽게 하지만 그 계산기가 다 해줄 거기 때문에 크게 수학적인 부담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확률이란 무엇인가? 고등학교 때 배웠겠지만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0과 1 사이의 실수로 표시한 거를 그 일에 대한 확률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 일이다라고 하면 그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0이다. 즉 확률은 0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일은 반드시 발생을 한다라고 할 때는 그 일이 발생할 확률이 1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1에 가까운 확률을 갖고 있을수록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고 0에 가까운 확률을 갖고 있을수록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거고 희박한 거고 그런 거를 나타내는 개념이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는 무엇인가? 확률 변수는 어떤 값을 취할 확률이 부여된 변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어떤 값을 취할 확률이 부여된 변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수업을 230여 명이 듣고 있는데 230여 명 중에서 뭐 남학생들만 하면은 얼마나 되려나? 뭐 100명, 10명 내외가 되겠죠. 성비가 5대 5라고 할 때. 그죠? 그래서 110명이라고 합시다. 110명의 이 수업을 듣는 아니구나. 착각했네. 경제, 금융, 수학이 235명이고 우리는 187명이든가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성비가 5대 5라고 하면 우리가 남학생이 뭐 90몇 명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100명이라고 해봅시다. 100명의 남학생, 이 수업을 듣고 있는 100명의 남학생들의 키를 X라고 해봅시다. 키를 X라고 하면 100명의 내 수업을 듣는 남학생 중에서 어떤 남학생을 딱 뽑았을 때 그 남학생의 키가 172cm일 확률. 그죠? 그런 거 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 거 구할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어떤 변수가 특정 값을 취할 확률이 결부되어 있는 그런 변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상으로는 어떻게 해요? 100분의 몇이 되겠죠. 그러니까 100명의 남학생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친구들의 키를 다 조사를 한 다음에 100명 중에서 172cm인 남학생이 몇 명이냐? 그게 그 확률이 되겠죠. 그죠? 요 수업을 듣는 남학생 중에서 172cm인 남학생이 뽑힐 확률.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 내 수업을 듣는 남학생의 키를 X라고 할 때 그 X가 172일 확률을 부여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런 식으로 어떤 값을 취할 확률이 부여된 변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영어로는 random variable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보통의 변수, 보통 여러분이 함수를 다루거나 할 때 보통의 변수는 영문 소문자로 나타내는 반면에 확률 변수는 요 일반적인 변수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영문 대문자로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다. 확률 변수의 함수도 확률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내 수업을 듣는 남학생 100명의 키를 라지 X라고 하면 그건 확률 변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라지 X가 확률 변수라고 하면 2배의 라지 X. 그죠? 2 라지 X. 그거는 확률 변수의 함수지. 함수. 그죠? 2 라지 X도 확률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2 라지 X가 341 확률은 어떻게 구해요? 2 라지 X가 341 확률. 2 라지 X가 340이면 X는 170이죠. 그죠? 그래서 170일 확률이 바로 2 라지 X가 341 확률하고 똑같지. 그죠? 그런 식으로 확률 변수의 함수도 그 함수값을 가질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률 변수의 함수도 확률 변수라고 할 수가 있다. 그죠? 확률 변수의 함수는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에 따라서 그 함수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확률 변수의 함수 또한 어떤 값을 취할 확률이 부여된 변수라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확률 변수의 함수도 확률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상수도 확률 변수예요. 상수도 확률 변수. 상수는 자기 자신을 취할 확률이 1인 확률 변수죠. 자기 자신을 취할 확률이 1인 확률 변수죠. 예를 들어서 상수 2가 있다고 해봐요. 2. 2는 그냥 2 자신이지. 뭐 다른 어떤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도 2는 그냥 2야. 근데 2가 2라는 값을 취할 확률은 1이지. 그죠? 2는 2이기 때문에 2가 2일 확률은 1이야. 근데 2가 3일 확률은 0이야. 2는 절대로 3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2가 5일 확률도 0이에요. 그런 식으로 모든 상수는 자기 자신의 값을 취할 확률이 1이고 다른 값을 취할 확률이 0인 그러한 확률 변수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상수는 그 상수값을 취할 확률이 1인 확률 변수라고 할 수가 있다. 자, 엑시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엑시엄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공리라고 그래요. 공리. 공리는 수학적으로 증명하지 않고 그냥 참으로 받아들이는 명제. 증명 없이 참으로 받아들이는 명제를 공리, 우리말로는 공리라고 하고 영어로는 엑시엄이라고 그래요. 엑시엄.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제시하는 요 엑시엄은 요 금융 이론에서의 엑시엄이야. 그러니까 확률론이라는 게 굉장히 깊은 학문이기 때문에 확률이라는 거를 좀 더 정밀하게 정의를 하려면 굉장히 그 고난도의 수학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실해석학에서 측도론을 알아야 확률을 제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확률 변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를 공부를 하려면 최소한 수학과를 나와야 돼. 수학과 4년 졸업을 하고 뭐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은 학부 때 측도론을 들을 거고 뭐 배경이 다른 쪽이다. 수학이 아니라 통계학이나 뭐 딴 쪽을 전공했다. 그러면은 대학원 가서 석사 과정에서 그 측도론 수업을 듣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대학원에 가면 수학과 대학원이나 통계학과 대학원에 가면 그리고 나면 이제 측도론에 기반한 확률론을 배우게 된다고요. 그쯤 가야 정확히 이 확률과 확률 변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전에 대부분의 그 통계학과나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확률 개념은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막 정의를 하거든. 근데 그것보다도 금융 이론에서는 더 쉽게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엑시엄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산 확률 변수 개념이긴 한데 그것보다도 더 쉬워.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개념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어. 까먹었겠지만. 자, 어쨌든 엑시엄을 먼저 보면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을 취할지는 라지 S 가지의 상태, state of affairs의 앞글자를 따서 라지 S라고 적었어요. 라지 S 가지의 상태,
라지 S 가지의 상태를 S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상태 1, 상태 2, 상태 3 해가지고 쭉 해서 상태 라지 S까지 가는 그 상태를 변수로 나타냈을 때 스몰 s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라지 S 가지의 상태 S에 달려 있고 상태 S에서 라지 X라는 요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을 스몰 xs라고 표현을 하고 상태 S가 발생할 확률을 PS, P는 probability, 확률을 영어로 probability라고 하기 때문에 PS라고 하면 요렇게 표현이 된다. 상태 먼저 1, 2, 3, 4 해가지고 쭉 해서 라지 S까지의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X가 각 상태별로 취할 수 있는 값들을 X1, X2, X3 쭉 해서 X 라지 S까지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각 상태가 발생할 확률을 PS라고 할 때 그 PS가 P1, P2, P3 해가지고 P 라지 S까지 가는 걸로 요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냥 진실로 받아들인다. 증명 같은 거 없이. 그러니까 그냥 설정이야.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이론의 시작점. 요렇게 설정을 했을 때 확률의 총합은 1이다. 확률의 총합은 1이다. 여기까지가 요 액션 공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공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세히 보면 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 와가지고 뭐 통계학 수업 들었을 때 이산 확률 변수나 연속 확률 변수 개념하고는 좀 다를 거야. 굳이 따지자면 이산 확률 변수의 개념이긴 한데 이산 확률 변수를 수학과나 통계학과나 아니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룰 때는 상태라는 요 변수를 도입하지 않았어요. 상태를 도입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을 하는데 우리는 상태라는 요 새로운 변수를 하나를 도입을 하는 거야. 왜 도입을 하느냐면 이렇게 해버리면 계산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나중에 공분산 같은 거 계산을 할 때 상태 변수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로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더라도 이산 확률 변수를 다루게 되면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 결합 확률 분포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x 변수가 1을 취하고 y라는 그러니까 확률 변수 두 개를 고려를 했을 때 확률 변수 두 개가 x는 1이고 y는 1이고 x는 1이고 y는 2고 x는 1이고 y는 3이고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변수가 각각의 값을 취할 확률을 새로 계산을 해야 되거든. 그게 이제 결합 확률 분포라고 하는데 그런 걸 새로 계산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상태 변수를 도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런 결합 확률 분포의 개념이 등장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공분산 계산이라던가 뭐 등등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두 개 이상 등장을 할 때도 굉장히 편리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경제학이나 금융학에서의 상황을 잘 표현한다, 잘 대변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를 경기라고 생각해봐. 경기, 호경기, 불경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1 상태가 경제가 제일 호황인 상태, 그 다음에 라지 S 상태가 경제가 제일 나쁜 상태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상태부터 가장 나쁜 상태까지의 상태를 설정을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매년 보면은 올해는 뭐 경기가 좋았네, 뭐 작년보다 좋았네, 재작년보다 훨씬 좋았네, 혹은 올해는 작년보다 경기가 안 좋았네,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거를 요 상태 변수를 가지고 나타낼 경우에 그러한 상황에 틀에 잘 맞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확률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 개념의 일부 서브셋 그죠? 그 일부기는 한데 이산 확률 변수보다도 훨씬 쉬운 개념으로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그래서 상태가 있고 각 상태별로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있고 그다음에 각 상태가 발생할 확률이 있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요 확률들의 총합은 1이다. 각 상태별 확률의 총합. 시그마 S는 1에서 라지 S까지 PS는 1이다. P1, P2, P3, PS를 전부 다 더했을 경우에 그 값은 1이다. 라는 거를 X형 공리로 삼아서 논의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요렇게 했을 때 평균 분산, 공분산 상관계수가 어떻게 되느냐. 확률 변수 X, Y와 벌써 이제 확률 변수가 하나 더 등장했죠. X뿐만 아니라 Y라는 확률 변수도 또 등장을 했죠.
확률 변수 x, y와 실제로 발생 가능한 라지 S 가지의 상태 S에 대해서 상태 S에서 x와 y가 취할 수 있는 값을 취하게 되는 값을 스몰 s 그러니까 xs, ys라고 하고 상태 스몰 s가 발생할 확률을 p 스몰 s라고 할 때 요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 상태 1, 2, 3 해가지고 라지 s까지의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상태별로 확률 변수 라지 x가 취할 수 있는 값을 스몰 x1, 스몰 x2, 스몰 x3 해가지고 스몰 xs까지 있고 그 다음에 확률 변수 라지 y가 각 상태별로 취하게 되는 값을 스몰 y1, 스몰 y2, 스몰 y3 해가지고 스몰 y 라지 s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상태가 발생할 확률을 ps라고 했을 때 각 상태별로 상태 1이 발생할 확률 p1, 상태 2가 발생할 확률 p2, 상태 3이 발생할 확률 p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상태 라지 s가 발생할 확률을 p 라지 s로 표현을 할 때 요럴 때 평균은 요렇게 계산한다. 평균은 요렇게 계산한다. 평균 혹은 기대값은 요렇게 계산한다. 평균 혹은 기대값은 각 상태별로 라지 x가 취할 수 있는 값 곱하기 그 상태가 발생할 확률 해서 그것들을 다 더한 거다. 그래서 스몰 xs 곱하기 ps 상태 스몰 s에서 라지 x가 취하는 값 xs 곱하기 상태 s가 발생할 확률 ps 요거를 곱한 다음에 요거를 각 상태별로 다 더한다는 거죠. 그죠? 상태 1부터 상태 라지 s까지 쭉 가면서 요 곱 그죠? 라지 x가 상태별로 취하는 값과 그 확률을 다 곱해서 더한 거. 요거를 평균이라고 한다. 확률 변수 x의 평균이라고 한다. 그래서 EX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괄호 열고 X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평균을 다른 말로 기대값이라고 하기도 하거든. 기대값 expectation 혹은 expected value라고 부르기 때문에 expectation 혹은 expected value에서 앞글자 e를 따서 요거를 대문자로 나타내서 라지 E 괄호 열고 라지 X 괄호 닫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평균이라는 말이 영어로 mean인데 평균의 영어 단어인 mean이 M으로 시작하잖아. 그 M이라는 그 알파벳의 그리스어 버전, 그리스 문자에서의 M에 해당되는 글자가 저 뮤야, 뮤. U자 같이 생기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M자를 날려 쓴 것 같기도 하고 생긴 조 글자 저거를 뮤라고 그래요. 뮤. 그래서 영어로는 MU라고 표기를 해요. 발음 이렇게 하도록 표기를 할 때 그리스어 문자로는 저렇게 생겼지만 영어로 표기를 하면 MU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영문자의 M자 같기도 하고 U자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겼죠. 저게 그리스어의 M에 해당되는 글자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평균 mean의 앞글자 M을 그리스어로 나타냈을 때 저렇게 뮤라고 나타낼 수 있거든. 그래서 확률 변수 x의 평균, mean of x라는 의미로 뮤x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뮤x 또는 ex, expectation of x. 그래서 ex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뮤x라고 표기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각 상태별로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과 그 상태가 실현될 확률 ps를 곱해서 다 더한 게 평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산은 영어로 variance라고 그래요. variance라고 하는데 분산은 뭐냐면 각 상태별로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과 평균과의 거리의 제곱. 라지 x가 상태 s에서 취하게 되는 값 xs 빼기 뮤x.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이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 곱하기 그 상태가 발생할 확률 해서 요거를 상태별로 다 더한 거. 요거를 분산 variance x라고 부릅니다. variance x라고 부르고 또 다르게는 시그마 x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 시그마 x 제곱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VAR은 variance의 앞글자 3개를 딴 거죠. variance x이기 때문에 VAR 이렇게 VAR 괄호 열고 x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시그마 x 제곱은 왜 시그마 x 제곱이라고 했냐면 요 분산의 루트를 씌운 거를 표준 편차라 그러거든. 요 분산의 루트를 씌운 거. 그죠?
분산의 루트를 씌운 거를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이라고 하는데, standard deviation의 영어 글자가 S로 시작을 하잖아. 저 S에 해당되는 그리스 문자가 시그마야. 시그마. 육자처럼 생긴 저게 시그마죠. 시그마 X, standard deviation of X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표준 편차를 시그마 X로 나타냈기 때문에 표준 편차와 분산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분산의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분산은 시그마 X 제곱, 표준 편차의 제곱이다 라는 의미로 시그마 X 제곱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variance 앞글자 3개를 따서 VARX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분산과 표준 편차는 각 상태별로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평균으로부터 평균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라는 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통계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래대로 제일 깔끔하게 하려면 제곱을 할 게 아니라 xs 빼기 뮤x 제곱을 할 게 아니라 절대값을 취하면 제일 정확하죠. 그죠? 0과 1 사이의 거리 구하라. 그러면 1 빼기 0 이렇게 하잖아. 1 빼기 0 이렇게 해가지고 1이 되는데 0과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0과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는 1인데 그거 어떻게 구해요? 마이너스 1 빼기 0 하면 마이너스 1이야. 그죠? 거기에 절대값을 씌워야 거리가 된다. 그죠? 그래서 두 수의 그 차이는 두 수의 차,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을 빼든지 간에 그 차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게 두 수 사이의 거리가 되는데, 요 분산의 분산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죠? 각 값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평균적인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절대값 xs 빼기 뮤x 절대값 닫고 곱하기 ps 해서 시그마를 씌워가지고 다 더해야 정상이겠죠. 그렇게 해야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평균적인 거리를 구할 수가 있을 거잖아. 근데 고등학교 때 많이 겪었겠지만 수식에 절대값이 들어가면 계산하기가 되게 뭔가 수학적으로 다루기가 까다로워져. 특히나 우리는 이제 미분 같은 거 이 과목에서는 잘 사용을 하지 않지만, 뭐 미분을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혹은 뭐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거나 이런 걸 할 때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경우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양수냐 음수냐 두 개로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해야 되고, 미분도 안 되고 뭐 하여튼 수학적으로 다루기가 되게 귀찮아진다고요. 그래서 절대값의 역할은 음수를 양수로 바꾸기 위함이잖아. 절대값을 취하면, 양수의 절대값을 취하면 그냥 양수지만 음수의 절대값을 취하면은 그 마이너스 부호가 사라지면서 양수가 되잖아. 그래서 음수를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취해 주는 게 절대값인데, 그거에 버금가는 게 뭐다? 제곱이다라는 거죠.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양수를 제곱해도 양수고 음수를 제곱해도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값 대신에 제곱을 써서 분산을 저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근데 원래 구하고자 하는 거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평균적인 거리를 구하고 싶었던 건데, 제곱을 했기 때문에 왜곡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당연히 제곱도 커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거리가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 수의 제곱값도 커지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평균적인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저 분산값이 커지는 건 맞는데, 단위가 왜곡된다는 문제가 있어. 그리고 단위뿐만 아니라 이 크기도 왜곡된다는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남학생 키라고 해봅시다. 남학생 키를 센티미터 단위로 쟀는데, 평균 키가 요 수업을 듣는 남학생의 평균 키가 172cm라고 할까? 172cm라고 할 때 뮤x는 172cm로 계산이 됐어요. 근데 각각의 개별 학생들의 키에서 172cm를 빼서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단위가 센티미터 제곱이 된다고. 제곱 센티미터가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계산한 값이, 분산값이 제곱 센티미터가 돼서 원래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평균적인 거리, 평균적인 키 차이를 구하고 싶었는데, 단위가 제곱 센티미터가 돼가지고 넓이 같은 그런 형태로 단위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단위도 원래대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 제곱을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왜곡됐던 이 분산의 크기도 어느 정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분산의 루트를 씌워서 계산을 한 게 표준 편차다. 표준 편차다.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는 측정하고자 하는 의미는 똑같아요. 의미는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이 평균으로부터 평균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하는 걸 그러니까 측정해 내기 위해서 분산과 표준 편차를 이용을 하는 건데, 분산은 단위가 제곱돼서 왜곡될 뿐만 아니라 그 크기가 거리의 제곱이기 때문에 거리의 평균보다는 거리 제곱의 평균이 값이 훨씬 크겠죠. 그래서 왜곡되는 면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그 왜곡을 좀 보정시켜서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개발을 한 게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분사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공분사는 이렇게 정의를 한다. 확률 변수 x, y 사이에서 공분사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covariance, 공분사는 영어로 covariance이기 때문에 앞글자 3개를 따가지고 COV라고 적고 covariance x, y라고 적고 분산을 시그마 x의 제곱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공분사는 시그마 xy로 나타내요. 시그마 xy. 시그마 x의 제곱으로 아까 분산을 나타냈기 때문에 공분사는 시그마 xy로 나타낸다. 요거는 뭐 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분산 기호에서 일관성을 갖도록 갖고 온 것 뿐이야. 그래서 시그마 xy로 표현을 하거나 covariance x, y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 정의는 변수 x에서 그 평균 x를 뺀 거 곱하기 변수 y가 취하는 값에서 y의 평균을 뺀 값을 곱한 다음에 거기다가 그 상태가 실현될 확률 ps를 곱해서 각 상태별로 다 더한 값이다. 다 더한 값이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정의가 된다. 라지 x가 상태 s에서 취할 값인 스몰 xs에서 x의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라지 y가 상태 s에서 취하는 값인 ys에서 라지 y의 평균인 y를 빼서 곱하고, 그 곱한 값에다가 상태 s가 발생할 확률 ps를 곱한 다음에 각 상태별로 다 더한 값, 그거를 공분산이라고 한다. 공분산의 의미에 대해서는 금방 이야기를 하게 되겠네. 이 공분산의 의미를 먼저 이야기를 할게. 공분산의 의미를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공분산은 변수 x와 확률 변수 x와 확률 변수 y가 얼마나 선형의 관계를 갖고 있느냐, 얼마나 직선의 관계를 갖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통계량이야. x와 y가 각 상태별로 취하는 값들을 xy 평면상에 점으로 찍었을 때 그 찍은 점이 얼마나 직선에 가까우냐 하는 걸 나타내는 게 코베리언스 값이라고. 그래서 코베리언스 값이 양수이면서 값이 크면 클수록 x와 y는 완벽한 직선의 형태를 만들게 되고, 코베리언스 xy 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즉 음수이면서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x와 y는 완전한 음의 직선 관계를 나타낸다. 기울기가 음수인 완벽한 직선에 가까워진다 라는 의미예요. 0이면 어떻게 되느냐, 코베리언스가 공분산이 0이면 x와 y는 다른 함수 관계는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 직선 관계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요 공분산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분산은 그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야. 공분산이 2다라고 해서 x와 y가 형성하는 직선 관계의 기울기가 2라는 뜻이 아니에요.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더 완벽한 직선에 가까우냐라는 걸 나타내는 개념이 코베리언스 공분산 개념이야. 공분산이 마이너스 2다라고 해서 x와 y가 형성하는 그 함수 관계가 직선인데 그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라는 게 아니라 xy가 형성하는 함수 관계가 얼마나 더 완벽한 음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에 가까운가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걸 나타내는 게 요 공분산의 개념이 되겠다. 공분산의 개념이 되겠다. 근데 이 공분산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는 게 단위가 뭐냐에 따라서 같은 의미를 갖는 것도 공분산 값이 다르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x는 내 수업을 듣는 요 수업을 듣는 남학생 100명의 키라고 하고 y는 요 수업을 듣는 남학생 100명의 몸무게라고 해봅시다. 근데 x를 센티미터로 측정을 하고 y를 그러니까 몸무게를 킬로그램으로 측정하는 게 일반적이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공분산을 구하면 뭔가 이렇게 구하는 값이 있을 거야. 근데 이 좀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키를 밀리미터 단위로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몸무게도 그램 단위로 계산을 해가지고 공분산을 계산을 하면 공분산 값이 확 커지겠지. 확 커지겠지. 그죠? 숫자가 확 커지게 된다고. 커지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요. 물론 뒤에 달려있는 단위는 다른 값이 되겠죠. 그죠? 킬로그램 하고 이제 센티미터와 킬로그램으로 측정을 했을 경우에 공분산을 계산을 하면 공분산의 단위는 센티미터 킬로그램 이렇게 될 거고 밀리미터와 그램 단위로 키와 몸무게를 측정해 가지고 공분산을 계산을 하면 밀리미터 그램이 공분산의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두 개가 똑같은 건데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값을 계산을 한 건데 똑같은 걸 계산을 한 건데 값도 다르고 단위도 다르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단위 환산 문제일 뿐이지만 XY가 예를 들어서 키와 몸무게가 아니라 뭘로 할까? 잠자는 시간과 성적, 공부하는 시간과 학점 간의 관계라고 해봅시다. X가 공부하는 시간, 하루 중에 평균적으로 어떤 학생이 공부하는 시간을 X라고 하고 그 학생의 학점, GPA를 Y라고 하면 그 상관관계를 구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구한 상관관계하고 키와 몸무게 사이의 상관관계를 비교하기도 힘들어요. 그죠? 숫자 자체도 다르지만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키와 몸무게 사이의 상관관계랑 학습 시간과 GPA 사이의 상관관계 중에서 어느 게 상관관계가 더 크냐, 어느 게 더 직선에 더 가까우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정확한 그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단위도 다르고, 그죠? 그래서 그런 두 상관관계를 비교하기도 되게 힘든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을 한 개념이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관계수는 뒤에 복잡한 식은 뭐 필요 없고 뒤에 복잡한 식은 계산기가 해줄 거기 때문에 굳이 뭐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앞부분만 보면 돼. 상관계수는 row로 나타내. row. 저 구자 거꾸로 쓴 것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저걸 row라고 그러는데 저게 그리스 문자의 R에 해당되는 글자. 그리스 문자의 R에 해당되는 글자고 상관계수가 영어로 correlation coefficient인데 뭐 C를 따는 게 아니라 correlation. relation이 R이 두 개가 있잖아. 저 R을 그리스 문자로 바꾼 게 저 row야. row xy는 correlation coefficient, 상관계수라고. 상관계수는 공분산을 각각의 표준 편차로 나눈 거예요. 시그마 xy를 시그마 x, 시그마 y로 나눈 거라고. 공분산을 표준 편차로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공분산을 표준 편차로 나누게 되면 단위가 사라져요. 단위가 사라진다고. 단위가 사라지고 측정 단위에 따라서 뭐 뻥튀기 됐던 값 요런 것들이 전부 분모 분자에 약분되고 상쇄되고 해가지고 사라지게 된다고. 그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키와 몸무게를 x, y를 내 수업을 듣는 100명의 남학생의 키 x, 그들의 몸무게 y, 키와 몸무게 x, y를 측정을 할 때 그러니까 키 센티미터, 몸무게 킬로그램으로 측정을 한 경우에 요 상관계수를 구하게 되면 공분산의 단위가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킬로그램, 센티미터, 센티미터, 킬로그램이 나온다고 그랬지. 근데 키 x의 표준 편차, 시그마 x를 구하면은 단위가 뭐가 나온다? 센티미터가 나오지. 그죠? 그리고 몸무게의 표준 편차를 구하면 킬로그램이 나오죠. 그래서 분모 분자의 단위가 서로 약분이 돼요.
공분산 나누기 표준편차를 해버리면 공분산의 단위가 표준편차 두 개의 단위들로 다 약분이 돼버린다고. 그럴 뿐만 아니라 키와 몸무게를 밀리미터와 그램으로 측정을 하더라도 공분산의 단위는 밀리미터, 그램이 되고 표준편차의 단위는 각각 밀리미터와 그램이 돼서 공분산을 상관계수로 나누게 되면 밀리미터, 그램이 분모 분자 사이에 약분이 될 뿐만 아니라 밀리미터와 그램 단위로 측정을 할 때 이게 그 센티미터에 비해 가지고 10배 늘어나고 밀리미터는 킬로그램 그램은 킬로그램에 비해서 1000배 늘어나고 뭐 그렇게 해 가지고 총 10,000배 늘어나잖아. 10,000배. 공분산 계산할 때 단위가 10,000배 늘어나잖아. 10,000배 늘어나는데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할 때도 센티미터에 비해서 밀리미터 단위로 계산하면 표준 편차가 10배로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몸무게도 킬로그램에서 그램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 1000배 늘어나게 되죠. 1000배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분자도 10,000배 늘어나게 되고 분모도 10,000배 늘어나게 돼서 공분산을 상관계수로 나누게 되면 그 10,000배씩 늘어난 그 배수도 분모 분자에 서로 상쇄돼서 약분돼서 사라지게 된다고. 그래서 단위를 다르게 측정하더라도 단위도 약분이 되고 몇 배 늘어났다 하는 것도 다 약분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단위로 측정을 하든지 간에 상관계수는 똑같은 값으로 측정이 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아까 키와 몸무게 사이의 상관관계를 계산한 거랑 그 다음에 학습량과 GPA 사이의 상관관계를 계산한 거 또 비교하기가 굉장히 좋아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상관계수를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게 되면 상관계수에는 범위가 생겨. 공분산은 범위가 없어요. 범위가 없어서 양의 값으로 얼마나 큰 값이든지 나올 수가 있고 음의 값으로 또 얼마나 작은 값이든지 그러니까 절대값 기준으로 얼마나 큰 값이든지 다 계산이 될 수가 있는데 상관계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 상관계수의 값은 -1에서 1 사이로 제한이 돼버린다. 상관계수의 최대값은 1이고 상관계수의 최소값은 -1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준화가 돼버리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키와 몸무게의 상관계수 구하고 학습 시간과 GPA 사이의 상관계수를 구하면 이게 표준화된 값이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어느 게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게 어느 쪽이 더 양의 직선 관계에 더 가까운지 어느 쪽이 더 음의 직선 관계에 가까운지를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1일 때는 상관계수가 1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x, y가 완벽한 양의 직선 관계를 형성한다는 의미가 되겠고 상관계수가 -1일 때는 x와 y가 완벽한 음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 관계를 나타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상관계수가 0일 때는 x, y가 직선 관계는 아니다. 다른 함수 관계일 수는 있지만 최소한 직선 관계는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사이에 양의 직선 관계가 얼마나 크냐, 혹은 음의 직선 관계가 얼마나 크냐, 혹은 직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 공분산이고 그 공분산을 좀 더 표준화해가지고 최대값, 최소값을 한정 짓고 측정 단위에 관계없이 딱 하나의 값을 계산을 해낼 수 있도록 하고 서로 다른 변수들 간에 계산한 상관계수들 간에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개념이 상관계수가 되겠습니다. 상관계수가 되겠습니다. 바로 나오네. 자, 확률 변수 xy와 그 정의역 오메가 x, 오메가 y. 오메가 x, 오메가 y라고 그래요. 저 오자 같이 생긴 거 저거 오메가라고 그러죠. 오메가 x, 오메가 y는 집합인데 확률 변수 xy가 취할 수 있는 값들, 그죠?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들, 각 상태별로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 즉 상태 1, 2, 3 해가지고 상태 라지 s가 있을 때 그 x1, x2, x3 해가지고 xs까지의 값, 그거를 다 모아놓은 집합을 오메가 x라고 하고 각 상태별로 y가 취하는 값들을 다 모아놓은 거를 오메가 y라고 그래요. 이러한 집합이 있을 때 평균의 의미는 중심 경향을 나타낸다.
확률 변수 x의 평균 뮤x 또는 EX라는 요 놈은 오메가 X 안에 속한 그 원소인 X 값들이 어떤 값 주변에 집중적으로 몰려서 분포하고 있느냐 하는 중심 경향, central tendency를 나타내는 값이 평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수업을 듣는 남학생들의 키라고 한다면 그 키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키의 평균이 172cm다라는 이야기는 뭐다? 키가 172cm 근처에 172cm보다 조금 작거나 조금 큰 사람들이 많고 현저하게 그것보다 작은 키나 현저하게 큰 키는 별로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평균은 그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이 그 평균값 주변에 모여 있는, 그러니까 어떤 값 주변에 집중적으로 많이 몰려 있느냐 하는 그 값을 나타내는 게 평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심 경향을 나타낸다. central tendency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취할 값을 예측을 할 때 그 평균 μx 값으로 예측을 하면 실제로 x가 취하게 되는 값이 이 평균 주변에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평균 μx를 x의 기대값이라고도 부르는 거다. 그래서 expectation, expected value라고 불러서 ex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수익률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지금 사가지고 1년 동안의 수익률이 얼마가 될 것이냐 라는 거를 예측을 해야 될 때 정확히 그 값을 알 수는 없죠. 삼성전자 주식의 그 수익률이 어떤 값이 될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특정 값을 취할 확률은 계산할 수가 있겠죠. 특정 값을 취할 확률 같은 거는 계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의 주가 수익률이 뭐 10%일 확률은 얼마다. 20%일 확률은 얼마다. 0%일 확률은 얼마다. 마이너스 10%일 확률은 얼마다. 마이너스 20%일 확률은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확률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경기가 엄청나게 좋으면, 그죠? 상태 변수가 1일 때, 상태가 1 상태에서는 뭐 100% 오른다. 그죠? 100% 오른다. 그 다음에 뭐 상태가 2일 때는 90% 오른다. 3일 때는 뭐 80% 오른다. 쭉 하다가 상태가 라지 S일 때는 뭐 마이너스 너무 심한가? 마이너스 99% 너무 회사 망하는 거잖아. 하여튼 뭐 그런 거. 삼성전자에 대한 억하심장 같은 건 없어요. 없는데 하여튼 예를 들어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삼성전자 주가 수익률은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사가지고 1년 동안 갖고 있을 때 그 1년간 주가 수익률은 확률 변수라고 할 수 있잖아. 확률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 주가 수익률을 예측을 해봐라 라고 할 때 가장 합리적인 값은 뭐다? 그 평균 값으로 예측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다. 왜? 예를 들어서 그 평균 값이 20%라고 해봐. 삼성전자 주가 수익률이 취할 값들이 각 상태별로 쭉 있는데, 그죠? 쭉 있는데 그 평균을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20%는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삼성전자 주가 수익률의 값들이 20% 주변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내가 평균 값인 20%로 미래를 예측을 했을 때 실제로 1년 후가 돼가지고 어떤 값이 하나가 실현이 될 텐데 그 실현되는 값은 평균 주변에 있는 값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왜냐하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값들이 평균 주변에 몰려 있으니까. 따라서 내가 20%라고 했을 때 정확히 딱 20%를 맞출 가능성은 낮겠지만 실제로 실현되는 값이 20% 주변에 있는 값이 실현될 거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측력이 높은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을 기대값이라고도 부르는 거다. 기대할 수 있는 값. 가장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값이 바로 평균값이다 라는 의미에서 기대값이라고 부르는 거다. 분산은 산포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평균으로부터 각 값이 평균적으로 떨어져서 분포하고 있는 정도, 즉
산포도, 흩어져서 분포하는 정도. 흩어질 산이죠. 그죠? 해산, 뭐 이런 말 하잖아. 뭐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조회하고 다 모여가지고 하다가 해산, 이러면 헤어지라는 거죠. 풀고 헤어지라는. 풀 해자에다가 산자, 흩어질 산자죠. 혹은 뭐 산계하라, 이런 표현도 하고, 그죠? 뭐 주위가 산만하다, 흩어져 있다, 주위가 흐트러져 있다, 뭐 이런 뜻이잖아. 그죠? 산자는 흩어져 있다는 뜻이고, 포는 분포해 있다 라는 뜻이죠. 도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산포도,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그 개념이 분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산의 개념, 분산의 그 공식을 설명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분산과 표준 편차는 확률 변수 x가 실제로 취할 수 있는 값들이 그 평균으로부터 평균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나타내기 위해서 계산한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산이 크다는 의미는 뭐예요? 평균적으로 각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의미고, 분산이 작다는 거는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평균 주변에 많이 몰려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분산이 크면 많이 흩어져 있고, 분산이 작으면 몰려 있다. 어디 평균 주변에 많이 몰려 있다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산포도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산이 크면 많이 흩어져 있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흩어져서 분포를 하고 있고, 분산이 작으면 평균 주변에 많이 몰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산이 크면 클수록 오메가 x, x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이죠. 오메가 x의 원소인 x 값들이 평균 μx에서 더욱 멀리 떨어져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x가 취하게 되는 값의 평균 주변에, 그러니까 실제로 라지 x가 미래에 취하게 되는 값이 μx 주변에 있는 값일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런 상황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그러죠. 아까 삼성전자 주가 수익률 개념으로 해보면, 주가 수익률의 평균값이 20%인데 분산이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20%라고 그 평균값으로 미래를 예측을 했지만, 미래에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값들이 평균 주변에 좀 덜 모여 있다는 뜻이잖아. 분산이 크기 때문에. 그죠?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값들이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평균값, 기대값으로 내가 예측을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값이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 말은 뭐다? 내가 예측한 값이 어떤 예측을 할 때 불확실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죠. 분산이 크면. 반대로 분산이 작다고 해봐요. 분산이 작아가지고 많은 이 실제로 x가 취할 수 있는 값,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 수익률이라는 그 값이 취할 수 있는 실제 값들이 평균 주변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다고 해봐. 그러면 평균 값인 20%로 예측을 했을 때 실제로 1년 후에 실현될 값이 20% 주변에 있는 값일 확률이 상당히 높게 되겠죠. 그래서 분산이 작으면 나의 예측이 확실해져. 상대적으로 더 확실해진다고. 근데 분산이 크면 나의 예측 능력이 떨어지죠. 확실성이 떨어지죠. 불확실해지지. 그래서 분산이 크면 클수록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산은 특히 금융 상황에서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이 된다. 분산과 표준편차 마찬가지로, 분산과 표준편차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이 된다. 그죠? 그래서 분산이 작으면 작을수록 실제로 x가 취할 수 있는 값, 오메가 x 안에 들어있는 그 값들이 평균 가까이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실제로 x가 취하게 되는 값이 평균 주변의 값일 확률이 높아지게 돼서 불확실성이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의 분산은 확률 변수 x에 대한 불확실성, uncertainty, 불확실성에 대한 측정치로 사용이 된다. 확률 변수 x의 분산, 시그마 x 제곱 equal variance x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불확실성의 측정치로 사용된다. 이 x가 삼성전자 주가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걸 예측을 할 때 기대값 EX 혹은 μX로 예측을 하게 되는데, 분산이 크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수익률 값이 평균 값이 내가 예측한 그 20%라는 평균 값에서 많이 떨어져가지고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예측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그만큼 불확실하다는 뜻이 되고, 분산이 작으면 작을수록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값이 평균값인 20% 근처에 집중 분포하기 때문에 나의 예측, 내가 20%라고 했을 때 20% 내외의 값이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확실하죠. 상대적으로 확실하다. 즉 불확실성이 낮게 된다. 분산이 작으면 불확실성이 낮고 분산이 크면 불확실성이 크다. 따라서 분산은 확률 변수 X에 대한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측정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야. 표준 편차는 단위를 원래대로 바꿔주고 분산을 구하는 과정에서 값이 부풀려진 거, 그런 거를 좀 바로잡기 위해서 루트를 씌운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미는 분산하고 똑같다. 분산하고 똑같다. 그 다음에 공분산은 선형성을 나타내는 값이다. 선형 관계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그랬어요. 요 아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분산이 양수이면서 크면 클수록 요거는 x와 y가 좀 더 완벽한 양의 선형 관계라는 뜻이다. 양의 직선 관계라는 의미다. 즉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관계라는 의미다. 분산이 크면 클수록 좀 더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의 더 완전한 그런 형태를 나타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0인 경우에는 x와 y 사이에 다른 함수 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직선의 관계는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이 공분산이 음수다라는 거는 좀 더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죠?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xy가 음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에 좀 더 가까운 형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표준화시킨 게 상관계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상관계수도 기본적으로는 선형 관계를 나타내긴 하는데,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는 완벽한 양의 선형 관계다. y equal ax plus b, a가 양수인, 기울기가 양수인 완벽한 선형 관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공분산 이야기할 때도 뭐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상관계수가 1이라고 해서 기울기가 1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x와 y의 관계가 기울기가 1인 직선 관계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울기는 다른 걸 수도 있어. 다른 걸 수도 있는데 양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의 완벽한 직선 관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게 상관계수가 1이라는 의미고, 상관계수가 0이라는 의미는 그 다음에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양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 관계에 더 가까운 관계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상관계수가 0이라는 의미는 x와 y가 그 다른 함수 관계일 수는 있지만 최소한 직선 관계는 아니다. 선형 관계는 아니다라는 의미이다. 그 다음에 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좀 더 음의 직선 관계에 더 가깝다라는 의미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완벽하게 음의 기울기를 갖는 완벽한 직선 관계다. 음의 기울기를 갖는 그런 의미가 되겠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그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완벽한 음의 선형 관계라는 의미가 되겠다. 요거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상관계수가 1일 때의 xy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표현이 돼. 그죠? x축, y축, 라지 x축, 라지 y축 해가지고 각 상태별로 xy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을, 상태 1에서는 x는 얼마, y는 얼마 이렇게 점을 찍고, 상태 2에서는 x는 얼마, y는 얼마 점을 찍고, 상태 3에서는 x는 얼마, y는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점을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 xy 평면상에 점을 찍었을 때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는 이렇게 완벽한 직선 관계를 이루게 된다. 물론 뭐 중간에 떨어져 있긴 하지 연속적이진 않죠. 왜냐하면 상태 자체가 연속적으로 상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요렇게 찍은 점들이 완벽한 직선 위에 올라온다는 뜻이야. 완벽한 직선 위에 올라온다는 뜻이야. 이게 상관계수 row가 1인 그런 상태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row가 0.9로 좀 작아졌더니 얼추 양의 직선 관계이긴 한데 완벽하진 않지. 그죠? 직선 위에서 좀 벗어난 것도 있고, 뭐 직선 위에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보이지만 어쨌든
직선 관계에 가까운 그런 상황을 보이죠. 이런 게 이제 로우가 0.9일 때, 상관계수가 0.9일 때고 0.8로 0.7로 더 작아지면 좀 더 흩어져. 그래서 좀 더 완벽한 직선 관계에서 멀어지는, 하지만 양의 직선 관계에 얼추 가까운 그런 상태를 나타내게 되고, 0.5 정도까지만 해도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는 그런 추세는 느낄 수 있지만, 이게 완전한 직선 관계에서는 많이 흐트러진 그런 관계를 나타내게 되고, 로가 0이면 더 이상 이거는 직선 관계라고 하기가 힘들죠. 그죠? 막 그냥 흩어져 있어. 이건 직선 관계가 아니죠. 그죠? 로가 마이너스 0.5가 되면 이제 음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 관계에 좀 가까워져요. 로가 마이너스 0.7이면 좀 더 음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 관계에 가까워지고, 마이너스 0.9면 좀 더 완벽한 음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 관계에 더 가까워지고, 로가 마이너스 1이면 완전히 완벽한 음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 위에 이 점들이 찍히게 된다.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상관계수 로우가 되겠다. 그래서 상관계수의 정의를 이용을 해가지고 공분산을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공분산 시그마 xy는 로우 xy 곱하기 시그마 x 시그마 y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뭐 증명은 되게 쉬워요.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 로우 xy라는 것 자체가, 그죠? 상관계수라는 것 자체가 공분산 시그마 xy를 표준 편차 시그마 x 시그마 y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여기에 양변에 시그마 x 시그마 y를 곱하면, 그죠? 곱하고 좌우를 바꾼 거죠. 지금 좌변 우변 순서를 바꾼 거죠. 그래서 시그마 xy는 로우 xy 시그마 x 시그마 y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근데 뭐 너무 단순한데 이걸 왜 하느냐 하면, 우리 계산기가 상관계수는 계산을 해주는데 공분산은 계산을 안 해줘서 그래요. 표준 편차 계산을 해주고 상관계수는 계산을 해주는데 다시 맞아. 표준 편차와 상관계수는 계산을 해주는데 공분산은 자동으로 따로 계산해주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계산기를 이용해서 공분산을 계산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때 이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기가 계산해주는 상관계수 rho,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시그마 x 시그마 y를 구한 다음에 그놈들을 곱해서 시그마 xy 공분산을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다시 자, 확률은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0과 1 사이에 실수로 표시한 거를 그 일에 대한 확률이라고 한다. 그래서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확률 0이라고 그러고, 그 일이 반드시 발생하는 경우의 확률을 1이라고 한다. 확률 변수는 어떤 값을 취할 확률이 부여된 변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는데, 요거는 영문 대문자로 나타낸다. 확률 변수의 함수도 확률 변수이다. 왜냐하면 확률 변수의 함수는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에 따라서 그 함수 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확률 변수의 함수가 어떤 값을 취할지 하는 거를 하는 거에 그 확률을 결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확률 변수의 함수도 확률 변수다. 그다음에 상수도 확률 변수다. 왜냐하면 상수는 그 자신의 값을 취할 확률이 1이고 다른 값을 취할 확률이 0인 그러한 확률 변수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액시엄. 우리는 이런 거를 설정을 한다. 상태라는 걸 설정을 해가지고, 상태 S, state of affairs 앞 글자 따가지고 S, 상태가 1, 2, 3 해가지고 라지 S 가지의 상태가 있고, 각 상태별로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을 small x1, 2, 3 해가지고 S, 라지 S라고 나타내고, 각 상태가 발생할 확률을 PS, probability, PS라고 해서 P1, P2, P3 해가지고 PS까지 나타냈을 때 그 확률을 다 더한 거는 1이다. 그 확률을 다 더한 거는 1이다. 라는 게 공리가 되겠다. 증명하지 않고 사실로 받아들이는 공리가 되겠다. 요걸 알고 있을 때 평균 분산, 공분산, 상관계수의 개념은 이렇게 계산을 한다. 자, 상태가 1, 2, 3 해가지고 라지 S의 상태가 있고, 확률 변수 X가 각 상태별로
취할 수 있는 값을 x1, 2, 3 해가지고 xs까지가 있고 확률 변수 y가 각 상태별로 취할 수 있는 확률을 y1, y2, y3 해가지고 ys로 나타내고 각 상태가 발생할 확률을 p1, p2, p3 해가지고 ps까지로 나타낼 때 평균은 각 상태별로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과 그 확률을 곱해서 각 상태별로 다 더한 거 그거를 평균 혹은 기대값이라고 한다. mean 혹은 expectation, expected value라고 부르는데 mean의 평균을 영어로 했을 때 mean이라고 하는 그 m을 그리스 문자로 바꾼 게 mu다. 그래서 mux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기대값 expectation의 앞글자 e를 따가지고 대문자 e 괄호 열고 대문자 x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분사는 각 상태별로 x가 취할 수 있는 값인 xs에서 평균값인 mux를 빼서 제곱한 다음에 거기에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 거를 분산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분산은 variance라고 하는데 variance의 앞글자 3개를 따가지고 varx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분산의 루트를 씌운 거를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이라고 하는데 standard deviation의 앞글자 s를 그리스 문자로 바꾼 게 그리스 문자의 s에 해당되는 시그마다. 육자처럼 생긴 거. 시그마 x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분산은 표준편차의 제곱이다 라는 의미로 시그마 x 제곱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공분사는 분산과 일관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시그마 xy로 나타내기도 하고 공분산의 앞글자 covariance의 앞글자 3개를 따서 cov x, y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요거는 x가 취할 값 빼기 x의 평균 곱하기 y가 취할 값 빼기 y의 평균 해서 확률을 곱해서 각 상태별로 다 더한 값이다. 그리고 요 공분산을 각각의 x와 y의 표준편차로 나눈 거를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라고 하고 correlation에 r이 2개 있죠. correlation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r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저 r을 그리스 문자로 바꾼 게 그리스 문자의 r에 해당되는 rho다. rho. 영어로 적으면 rho라고 적고 rho라고 읽어요. 근데 그리스 문자로는 저렇게 구자 거꾸로 한 것처럼 저렇게 생겼죠. 그래서 rho xy는 시그마 xy를 시그마 x, 시그마 y로 나눈 값이다. 그래서 얘네의 의미는 평균은 중심 경향이다.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오메가 x라고 할 때 그 오메가 x 안에 있는 원소들이 어떤 값 주변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느냐라는 걸 나타내는 값이 평균이다. 그래서 중심 경향, central tendency를 나타내는데 따라서 확률 변수 x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1년 주가다. 그러니까 향후 1년간의 주가가 아니라 수익률이다. 1년 수익률이다라고 했을 때 그 수익률을 예측을 하라라고 하면 그 평균값으로 예측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죠. 평균값이 20%다. 주가 수익률이 삼성전자 주가 수익률이 20%다라고 하면 20%다라고 예측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왜? 실제로 1년 후에 실현될 이 수익률 값은 20%라는 이 평균값 주변에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실현될 값이 내가 예측한 20%는 아닐지 몰라도 20% 주변의 값이 실현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예측치로 굉장히 좋은 값이 평균값이다. 그러한 이유로 평균을 기대값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분산은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평균으로부터 평균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하는 산포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그래서 분산이 크면 클수록 이 x가 삼성전자 주가 수익률이라고 할 때 그 기대값 20%로 미래를 예측을 했는데 분산이 크다라고 하면 그 분산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값이 평균으로부터 평균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예측한 값 주변의 값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겠죠. 그만큼 나의 예측은 불확실해지는 거죠. 그죠? 반대로 분산이 작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이 삼성전자 주가 수익률이 실현될 수 있는 값들이 평균 주변에 집중적으로 많이 모여 있다는 뜻이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평균값인 20%로 삼성전자 주가 수익률을 예측을 하더라도 나의 예측과 비슷한 값이 나올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만큼
확실성이 높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불확실성이 낮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분산은 확률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측정치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금융에서는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특히 뭐 포트폴리오 이론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 이론에서 마찬가지인데 어떤 자산의 수익률의 분산 혹은 표준 편차를 그 자산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측정치로 봐요. 어떤 자산의 수익률의 분산 혹은 표준 편차를 그 자산에 대한 위험도, 불확실성, 위험도 같은 말이에요. 불확실성 혹은 위험을 측정하는 측정치로 분산 혹은 표준 편차를 사용을 하게 된다.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를 씌운 거기 때문에 의미는 분산하고 똑같다. 그 다음에 공분산은 두 확률 변수 사이의 선형성을 나타내는 값으로 이 값이 양수로서 크면 클수록 더 완벽한 양의 선형 관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고 0이면 다른 함수 관계일 수는 있지만 두 변수 사이의 선형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고 공분산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완벽한 음의 선형 관계를 나타낸다는 의미가 되겠다. 요거를 표준화한 상관계수는 상관계수가 1일 때 완벽한 양의 선형 관계를 나타내고 1에 가까울수록 좀 더 양의 선형 관계에 가까운 좀 더 완벽한 양의 선형 관계에 가까운 그런 상태를 나타내고 이 상관계수가 0일 때는 선형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좀 더 완벽한 음의 선형 관계를 나타내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완전히 완벽한 음의 상관계수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상관계수는 기울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다. 상관계수가 1이라고 해서 기울기가 1이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 이런 데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완벽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rho equal 1인 상황. 그리고 rho 값이 양수이면서 1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요 직선관계, 선형관계가 흐트러지죠. 흐트러지다가 0이 되면 선형관계가 없고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되면 음의 선형관계를 나타내는데 이 절대값이 마이너스이면서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완전한 음의 선형관계를 나타내다가 로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완벽한 음의 선형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야기를 했죠. 공분산은 상관계수 곱하기 표준편차 곱하기 표준편차 이렇게 계산한다. 왜? 상관계수의 정의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상관계수는 공분산을 표준편차 두 개로 나눈 거기 때문에 양변에 표준편차 두 개를 곱하고 좌우변을 서로 바꾸면 공분산은 상관계수 곱하기 표준편차 곱하기 표준편차 이런 관계가 된다. 요거를 이용하는 이유는 우리 계산기가 바로 공분산을 계산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지만 나중에 쓸 거예요. 상관계수와 표준편차는 계산을 해주지만 이 공분산은 계산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공분산을 계산해야 할 그런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초과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평균의 성질부터 다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고 건강한 얼굴로 배탈 나지 않고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 나는 그런 불상사를 겪지 않고 건강한 얼굴로 다시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